그동안 2강, 3강을 하면서 거의 그 답사지로 갈 곳에 대한 정보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첫날 우리가 가는 곳은 꼴로아성.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그 막 그 목 잘린 공주랑 있는 처음 가면 거기로 가요. 거기가 공항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걸 점심 먹고 그걸 이렇게 그 지역을 둘러보고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아마 저녁에는 수상인형극을 관람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상인형극 같은 거는 표를 미리 사야 해서 그 부분은 하루 이렇게 바꿔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리왕조는 아시죠? 리왕조의 사당을 갔다가 쩐왕조하고 그 응엔짜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명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친 그 두 민족 영웅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이 사당이 있는 곳, 그 지역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박단강, 그러니까 강에다가 말뚝을 막 박아서 밀물 때는 이제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화공을 해서 몽골하고 이제 명의 침략을 물리친 그 유적지를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다른 때하고 다르게 특별히 가는 곳이 랑선이에요. 중국하고 중월 전쟁이 벌어졌던 곳인데 그 도시죠. 도시여서 국경이 이제 그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그 칠안 고개도 보고 그 다음에 동당포대도 보고 그 다음에 마을에 그 도시에 이제 중간에 있는 기가 하나 이렇게 막 펄럭이던 산이 있었잖아요. 바이베산 거기도 올라가서 보고 올라가는 데는 한 10분 정도 좀 가파르지만 이제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걷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은 하노이에 집중해서 문묘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황성도 리왕조가 만든 황성도 공부를 했고 검을 돌려받은 호수 환검호하고 옥선 사당이 같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걸어다니면서 보고 틈이 나면 그 근처에 그 기념품점이나 이런 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치민 박물관은 이제 그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호치민 박물관을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3박 5일이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긴 해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두세 명이서 유람하던 또는 이제 거기도 역사적인 유적지들인데 유네스코 유산이고 거기는 이번에는 못 가게 되었어요. 그 딩왕조에 도읍을 하던 그러니까 하노이에 도읍하기 전에 도읍 그곳은 이제 못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됐는데 혹시 갈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자세하게 뭐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이번에 쭉 강의하셨던 거기를 다 둘러보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요. 아, 그래도 그 안에 많이 다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강의를 찾고요. 강의를 보면서 가는 듯 생각하겠습니다. 예. 못 가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이제 그 사진으로 갈 곳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서영조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1945년 마지막 흑면왕조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하면 어쩔까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리고 오늘 하는 곳은 이번 여행에서는 전혀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남부 지역도 있고 북부 지역도 이제 랑선하고는 좀 다른 국경지대 쪽이 있고 해서 남부 지역은 이렇게 다음 기회가 되면 중남부 지역을 묶어서 한 번 더 갈 수 있으면 이제 오늘 강의하는 곳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45년까지 마지막 맨왕조가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텐단 운동하고 부선기형 운동을 봤잖아요. 북부와 남부에 지난 시간에. 그 운동이 1920년대 정도에 일어나요. 그리고 1930년에는 호치민이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만들거든요. 그 이전까지 3개 정도의 어떤 공산당 그룹이 있었는데 서로 반목이 심했어요. 이념적인 어떤 대립도 있었고, 약간 민족적인 문제와 이제 계급적인 문제들, 또 이제 코민텔에는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 이런 문제들, 아니면 어떤 민족의 독립을 더 우선시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선에 따라서 분열이 돼 있는 것을 호치민이 모두 대표로 불러가지고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을 해요. 그렇게 창당을 한 게 처음엔 베트남 공산당이었는데 당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인도 차이나라는 개념이었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세 나라가 하나로 묶여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소련의 코민테른에서는 베트남 공산당이라고 하지 말고 인도 차이나 전체의 어떤 공산당 조직으로 개편하라라고 이렇게 어떤 지령을 내리죠. 그리고 당시에 호치민은 상당히 앞선 시기에 이제 공산주의자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독립을 우선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부터 소련의 동방노력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론과 이런 것들을 모두 섭렵하고 실제 현실에서 활동을 하던 인물이었죠. 아시아에서는 이제 가장 앞선 이제 사회주의자였는데 그 소련에 유학을 가는 젊은 베트남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은 소련에 가서 유학을 받고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으니까 소련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대변을 해요. 그래서 민족의 독립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란 말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급의 어떤 문제, 전 세계적인 혁명, 이걸 통해서 베트남의 해방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거의 이제 호치민을 밀어 제끼고 이 청년들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만들어요. 당명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사실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베트남이라면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한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강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호치민은 서양의 어떤 언론들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실권, 이제 숙청 대상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이제 힘이 미약해진 측면도 있었고, 워낙 이제 소련 중심의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확고하잖아요. 확고했고, 그 강렬했고, 또 무장투쟁을 했고,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는 항상 그 민족을 앞세운 어떤 약간 반동적 세력들이 있었죠. 친프랑스 세력도 있었고, 뭐 친중국 세력, 그 다음에 민족의 독립을 막 주장하지만 사실은 봉건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세력. 이런 복잡한 세력들하고 호치민이 입장이 이제 매도되기가 쉬웠죠.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1930년부터 그 이전까지의 어떤 역사와는 다른 역사가 베트남에 펼쳐지는데 이때부터는 공산당사로 나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삶 자체가 베트남의 역사가 돼요. 이때부터. 1945년, 그러니까 호치민이 1911년, 이게 사이곤 항구인데 1911년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프랑스 상선을 타고 21살이에요. 21살에 상선을 타고 프랑스로 건너가죠. 주방 보조로. 이름도 바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에서 항세 운동을 하다가 퇴학당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21살에 떠나서 1911년에 떠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주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곳, 그리고 미국, 뭐 영국 이런 쪽에 쭉 가요. 그 다음에 1941년이 돼야 베트남으로 돌아오거든요. 딱 30년 후에. 여기가 지금도 이제 사이곤에 가면 호치민시죠. 지금은 호치민시에 가면 이게 남아 있어요. 호치민이 회에서 내려와서 사이곤으로 가기 전에 민족주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민족 성향의 학교가. 거기서 한 몇 달 정도 교편을 잡죠. 교편을 잡고 아까 사이곤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부두의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자신의 해외로 나갈 길을 찾아요. 이게 이제 1911년부터 1941년까지 호치민이 다닌 곳인데 뭐 중국, 태국, 스리랑카, 소련 쪽에 주로 유럽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소말리아, 콩고, 뭐 알제리, 스페인, 스위스, 뭐 독일, 유럽 주요 국가는 거의 다 가서 몇 달씩 일부러 살아요. 일부러 살면서 프랑스에 가니까 어떤 거를 느끼게 됐냐 하면 프랑스 내부에도 가난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인이 항상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인은 노예였는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항상 주인이었고, 근데 프랑스에 가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시요 이렇게 호치민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민족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 게 프랑스 전체가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식민주의자만 딱 이제 선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들이나 억압받는 계층은 베트남의 동지로 계속 그 노력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여 하고 이제 발표문을 쓰는데 당신들의 식민주의자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냐 이러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우리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 민족의 독립 쟁취가 여러분의 계급의 노동자의 계급 투쟁을 통한 어떤 해방, 이게 두 길이 아니다. 같은 길이다라는 걸 계속 주장해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게 호치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중에까지 그런 입장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추우면 좀 트시죠. 그래서 1941년 2월 달에 베트남 북부 까오방이라는 곳으로 들어와요. 이쪽에. 랑선이라는 우리가 갈 곳은 그래도 좀 평야지대예요. 산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이 쭉 날 수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다 이렇게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주로 살아가요. 여기로 들어와서 이 굴 속에 머물러요. 이 굴 속에 머무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좀 작아요. 작은데 안에 들어가면 조금 옆에처럼 조금 큰 곳이 이렇게 나와요. 요 탁자 위에 호치민이 이제 한편 숨기고 침상으로 사용하던 그런 곳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요. 왜 이랬냐 하면 프랑스에서는 계속 암살을 하려고 했어요. 호치민은. 예. 수배를 받고 있었고 프랑스 경찰로부터 암살을 계속 하려고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 몇 명만 이렇게 조용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이곳에 머물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시내가 흘러요. 이 밑에 있는 곳이 앉아서 담배도 피고 이렇게 낚시도 하고 그러던 곳이었고, 요 건너편에 가면 이렇게 돌로 만든 책상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항상 타자기로 무언가를 이제 구상하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그런 게 1941년 이야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 모습은 무장선전대, 이곳에서 이제 무장선전대를 만들어요. 호치민과 그 몇몇이. 처음에는 군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호치민이 군대가 아닌 선전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기적 항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미국이 들어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운다는 걸 호치민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항전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항전하려면 믿을 사람이 마을에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호치민과 이 베트남 독립동맹,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하는가를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선전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이 선전대가 34명이에요. 한 군데서만요? 한 군데. 딱 한 군데서 34명만 딱 조직을 해요. 숫자가 많지 않죠. 근데 이 34명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소수민족이 많았어요. 이 산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그리고 여성도 이제 서너 명 있었는데 그분들도 소수민족이었고.
그런데 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수민족 지역의 청년을 이끄는 어떤 대장급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막 소령 이 급의 인물들이어서 필요하면 수백 명에서 1,000명, 2,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각각 혼자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34명이지만 사실은 이제 언제든지 조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1941년에 사이곤의 모습이에요. 일본군이 들어오죠. 프랑스군이 있는데 일본군이 들어와요.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그 후에 그 베트남에서는 프랑스군이 있는 곳을 일본군이 공격을 해서 다시 프랑스군의 권력을 뺏고 공존하고 복잡한 이제 그 정세가 펼쳐지는데 이때 일본이 어떻게 비춰졌냐 하면 프랑스를 물리치면 독립이 되니까 일본의 힘을 빌리자라는 움직임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본에 동조를 해서 반프랑스 운동을 펼쳐서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입장의 조직들도 막 생겨요. 일본은 막 지원을 하죠. 그런 조직을. 프랑스에 싸워주면 우리 무기도 막 지원해주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정세였고, 해외에서는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경제공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침략을 받아서 정권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피신하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징집해가요, 강제로. 세계대전에 이제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죠, 프랑스로 가서. 유럽 전선에 막 투입이 돼요. 처음에는 이제 물자 수송 이런 거가 됐지만 나중에는 모자라니까 같이 총 들고 이제 전쟁을 프랑스 편에 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군하고 똑같이 가서 전쟁을 전후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오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그 수당도 받고 선물도 사고 막 해서 왔는데 그걸 다 압수해요. 그리고 다시 노예처럼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분노해요. 한편 분노하면서 한편은 가서 싸우면서 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유럽의 어떤 흐름과 프랑스의 그 전쟁 때 드러나는 가장 이제 날것의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와서 베트남에서 새롭게 이렇게, 그리고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총을 가지고 다시 반프랑스 운동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았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아까 그 까오방, 랑선 이쪽 북부 지역인데, 여기는 몽족의 그 황제라고 하는 왕이라고 했는데, 몽족의 왕이 살던 이렇게 궁궐이에요, 여기가. 이 몽족이 좀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호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명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산 밑으로 잘 안 내려와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고, 집에는 이제 깃털을 신으로 모시고, 조상신으로 모시고, 춤도 이제 새 같은 춤을 추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요. 하늘을 믿어요, 하늘.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가 쉽게 이 몽족의 어떤 종교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파에 가면 거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친구들이 풀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배 보러 오고 그래요. 그리고 몽족은 중국에서는 묘족이라고 하고요. 베트남에서는 흐몽 앞에 H자를 붙여서 흐몽이라고 하는데 이 몽족이 라오스에도 많거든요. 그 OSS 그러니까 CIA의 그 미국의 CIA가 작전을 벌이는데 이 소수민족들을 자신의 어떤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후방을 공격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뭘 차단하거나 이렇게 쓰는데 베트남의 몽족은 호치민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호치민 편에서 서서 이렇게 계속 같이 투쟁을 했던 세력이고 라오스의 몽족은 미군의 편을 들었어요. 나중에. 그 후에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니까 몽족이 미군을 도왔으니까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을 걸 생각해서 미국으로 이제 몽족이 이주를 하죠. 그런 몽족이 한 20만 명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럼 라오스의 몽족만. 몽족이라는 게 무슨 라오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이면 그 국경 그쪽에 다 연결돼 있어서 예. 자신들끼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요. 같은 문화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곳만 이제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그 라오스에서 미국에 있는 몽족의 어떤 장군이 무기를 미국에서 이제 가져와서 라오스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600명 정도의 몽족으로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호치민이 있던 그곳들은 이런 소수민족들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이 소수민족들이 도움이 없이는 자신이 숨을 수도 없고 뭘 먹을 걸 이제 구할 수도 없고 세력을 확장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호치민과 소수민족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소수민족의 중요성이 계속 소수민족이 뭐 문제를 제기하면 최대한 경청하고 막 이렇게 들어줘요. 그런데도 이제 중부에서 소수민족이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우리 힘들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면 또 막 그 지원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한동안 국제학술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하노이나 도시에서 하잖아요. 호텔이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부지방에 있는 산악지대에 가서 국제학술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거기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새로운 호텔도 짓고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쓰더라고요. 이런 사안들이죠. 베트남 통일이 되면서 아까 몽족을 중에서 미국을 도왔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베트남 그 보트피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트피플하고는 다른. 네. 보트피플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트피플은 1975년이 되면 4월 30일에 이제 베트남이 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거든요. 1975년 4월 30일에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남북에 76년에 사회주의 공화국이 생기니까 두 나라였잖아요. 남부는 이제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국가였고 북은 계속 사회주의 경제 정책과 이걸 실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북이 통일을 했으니까 화폐부터 그다음에 그 어떤 경제 구조 그다음에 이런 정치 뭐 이런 걸 모두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 특히 화교, 남부에서는 화교하고 인도 두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화교 세력이 굉장히 경제력이 강했는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하고 경쟁할 정도로 강했어요. 그런데 이 화교들은 중공, 당신의 덩샤오핑이 권력을 슬슬 잡기 시작할 때인데 화교들의 이 네트워크가 덩샤오핑에게는 어떻게 비쳤냐 하면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는데 끌어올 자본으로 비쳤어요. 근데 화교들은 그걸 믿고 있었죠. 근데 베트남은 당시에 호치민은 이제 돌아가셨고 레주언이라는 굉장히 강한 사회주의를 추진하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죠. 그 남부의 그 화교 세력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베트남.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적을 베트남으로 바꿔라. 그러면 베트남 국민으로 모든 걸 해주겠다. 대신 출신은 54개 민족이니까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화족. 한국인도 가서 이제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베트남인, 한국계 이게 되는 거죠. 중국계 베트남인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 너희들을. 근데 화교들이 대부분 그걸 안 해요. 국적을 안 바꿔. 북부에 있는 베트남인들은 그러니까 국적을 안 바꾸면 나가라. 너희들 돈 들고 나가든 뭐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전쟁이 막 끝나는데 남부에서 언제 다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실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남부 베트남 공화국에 있던 장군이 장성이 이제 저쪽 산악지대가 게릴라전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조그맣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미국에 의해서 폭격을 맞으니까 완전히 이제 초토화된 상태였고 국토는 그런 상태에서 그 화교들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화폐를 통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화교들로서는 자신들이 벌어놓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화교들은 육지로 걸어서 이제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가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냥 베트남에 있는 그 어떤 베트남인으로서 이렇게 국적을 등록을 하고. 근데 남부에서는 많이 베트남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중국 국적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부에 있는 베트남 공화국의 지식인들이랑 거기 정치인들 뭐 여러 군인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을 모두 개조 훈련을 시켜요. 당시에는. 북베트남에 맞게. 개조 훈련을 시키는데 뭐 짧게는 한두 달짜리도 있고 길게는 몇 년짜리도 있어요. 그 거기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배고픈 거나 사실 밖에서도 배고팠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화교들이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가기도 했고 자발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나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압력이 들어오니까 허겁지겁 나가기도 했고 그것을 보트피플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베트남을 국제적인 그 압박의 한 수단으로 보트피플이라는 이름을 막 크게 쓰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탄압을 한 것으로 알려지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분단해서 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덩샤오핑이 우리가 갈 랑선에서 중월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지금 77, 78년도에 보트피플들이 막 일어나는데, 덩샤오핑이 79년도에 이제 베트남 침략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교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사실 화교의 수많은 자본이 초창기에 개혁 개방을 하는데 많이 그 중국으로 유입이 돼요. 동남아 화교의 자본들이. 그 외에는 중국에 투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베트남이 미국하고 전쟁을 해서 몰아내고 이제 통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덩샤오핑이 미국하고 딱 이렇게 손을 잡죠. 둘이.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이제 그런 자존심 그런 것들도 이제 세워줄 게, 우리가 한번 가서 손을 봐줄게,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덩샤오핑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덩샤오핑은 그때 정치적 권력은 어느 정도 잡았지만 군사적인 어떤 실권은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을 침공하면서 군대를 다 조직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장군들로 이렇게 딱 군권을 장악하게 하는 그런 교묘한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었어요. 한 달 딱 침략하고 그 이후에 다시 10년 동안 계속 국지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덩샤오핑은 여러 가지를 이제 정치적으로 얻었고, 대신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민간인이 죽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보트피플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겠죠. 그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아니면 뭐 서양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베트남의 당시 상황이나 이것들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하고 같은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더구나 우리는 이제 파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우리의 일처럼, 북한이 우리를 공산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웃긴 일이거든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오늘 좀 이따가 보겠지만 남부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의 남부의 마을 사람들도 다 호치민 쪽의 편이었어요. 미국이 지원이 끊기니까 이제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권이었죠, 남부가. 부정부패도 심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도. 지금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 시골 마을에 가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가정도 있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는 복잡한 그런 속내를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1945년, 그러니까 1941년에서 호치민이 들어왔다가 1942년이 되면 호치민이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요.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감옥에 붙잡혀서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하고 바로 다음 해던가 붙잡혀서 영국에 조개지였으니까 그 안에서 붙잡혀서 프랑스
넘겨질 위기에 처했는데 영국 변호사가 이제 그걸 구출해줘요, 법적으로. 그리고 사망 신고를 해서 잠적하기 위해서 사망한 걸로 이제 모두 발표를 하죠. 심지어 프랑스 경찰도 사망한 걸로 알아요. 그게 베트남 국내에도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장례식도 치르고. 근데 42년도에도 갔다가 또 군벌에게 붙잡혀서, 중국 군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또 해요. 이때는 한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는데 막 이렇게 전전해요, 감옥을. 그때도 죽었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왔고, 이때는 이미 41년도에 아까 북부에 와서 막 조직하고 선전대 막 하고 할 때잖아요. 그렇게 막 조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들 이제 충격을 받았죠. 같이 준비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44년이 되면 다시 살아서 돌아와요. 돌아오고, 여기는 아까 까오방이라는 곳에서 하노이 쪽으로 한참 내려온 곳에 있는 곳인데요. 까오방이라는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넓혀가요. 안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안전하다는 말은 그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 모두가 호치민의 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괜찮다라는 이런. 그리고 프랑스군이 들어오고 있으면 미리 그게 다 소식이 먼저 들어와서 도저히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떤짜오라는 곳인데, 이 나무 밑에서 1945년 8월 19일에 이제 지압 장군, 오응엔 지압 장군인데, 그 지압 장군이 군에게 출군 명령을 여기서 내려요. 하노이로 진군하는 것. 하노이는 그때 이제 일본군이 있었고, 프랑스 좀 남아 있었지만 일본군이 이제 프랑스군을 진압하고 자신들이 이제 쥐고 있었어요. 8월 19일에 진군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하노이를 접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도 이제 광복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뭐 광주도 해방시키고, 제주도 이러면 그거는 이제 약간 혁명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사실 뭐 이렇게 광복군이 있었지만 그쪽은 아예 미군이 비행기도 주지 않아서 들어오지도 못했고, 김구 세력이나 임시정부 세력들이. 그 차이점이 있어요. 45년 일본의 패망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고, 거기는 이제 8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키워온 군대와 이걸 가지고 일본군을 무장해제시켰다. 혁명을 일으켜서 하노이에서부터 회에 있는 그 마지막 황제 기억나죠? 남방 황후의 그 마지막 바람둥이 황제로부터 뭐예요? 그 옥쇠하고 보검하고 이런 왕조의 상징을 전달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는, 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환영한다. 나는 이제 이 공화국의 한 시민인 빈투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혼대 그 이름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해요. 호치민 주석은 고문으로, 민주공화국의 고문으로 이제 이 황제를 앉히는데, 그 후에 또 프랑스가 와서 막 황제를 다시 끌어다가 괴뢰 정권을 막 만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하노이로 이제 진군을 했고 하노이 그다음에 뭐 회 그다음에 사이곤까지 이틀 3일 사이로 모두 해방이 돼요. 이 호치민이 만든 이 세력이 북부에는 가능했지만 중부 남부까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남부에서는 일본군이 한 3만 명 정도, 2, 3만 명 정도 이렇게 주둔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남부에서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80만 명이 몰려가서 접수를 해요. 너무 수가 많으니까 이제 일본군이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해방이 되고 그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국가가 이렇게 되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선생님, 말씀하세요. 옛날에 그 김구 선생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호치민 같은 역할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왜 우리는 그게 안 됐을까요? 호치민 같이 그러니까요. 네, 그게 뭐가 다를까요? 베트남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에 처음에 제가 호치민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이 나라는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정세 안에서 베트남의 민족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연관시키면서 가장 당시에 서구의 문명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하고 미국을 그들의 야만성을 드러내고 통일을 하고 독립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다른 점은 일단 그 상황 자체가 한국이 처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그 상황도 달랐고, 그러니까 호치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프랑스에는 사회주의자들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이 사회주의자들이 그 정권을 잡고 식민지에서 이렇게 좀 완화된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그런 합리적인 나라였죠. 근데 일본은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죠. 일본의 어떤 국민들에게 막 호소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봅시다.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이제 일본의 사회주의자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들은 조선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시아 전 지역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 아시아문명연구원에서 연구총서 1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번역을 다 해서 이종우 선생님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연구총서 1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과 달리 완전히 이제 어떤 밑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힘을 이렇게 끌어와서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 단지 충칭, 그러니까 광동이나 뭐 충칭 이곳에서 김구 선생은 호치민을 만나서 필답을 많이 해요. 직접.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뭐 이렇게 김자동 선생 상하이 일기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나중에 1945년이 되니까 한국이 뭐 해방을 맞으니까 호치민이 거기에 와서 상하이까지 와서 축하연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 그리고 그런 거 이전에 호치민은 프랑스에 있을 때 김규식, 조소왕, 뭐 윤해, 황기환 선생인가 이분들하고 각별하게 지냈어요. 각별하게 지냈고 호치민이
이렇게 쓴 글을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알려졌어요. 이것도 이제 그 한국인이 프랑스 도서관에 있는 문서를 뒤적거리다가 찾아내서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 비밀 경찰이 기록 문건이죠. 거기에는 호치민을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호치민이 황기한 한국 그분에게 여기 나를 감시하는 경찰이야 하고 소개시켜주기까지 해요. 그게 뭐 거의 공식적으로 쫓아다니는 건데 그 경찰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치민이라는 인물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우리 베트남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 이렇게 호치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도 해요. 여기는 1945년 5월부터 8월까지 여기 4월부터 8월까지가 여기 있었는데요. 이 오두박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사경을 헤맸어요. 호치민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그 다음에 약간 정신이 들면 유언을 해요. 그 2명의 옆에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동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판반동이라는 문관 쪽에 동지가 있었고 하나는 노웅엔 지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지압 장군은 프랑스와 미국을 모두 이긴 사령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지압 장군을 이제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리고 판반동은 총리를 하고 청렴하게 이제 사시다가 다들 2000년대 제가 베트남 갈 때가 2005년이었으니까 그 한 2, 3년 후에 판반동 총리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지압 장군이 100세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장수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사격을 헤매고 유언을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을 계속 이제 전달하다가 뭘 해도 이제 낫지를 않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어서 이렇게 열이 계속 나니까. 근데 이곳에 사는 이제 소수민족 할아버지가 산에서 캔 약초를 따려서 2, 3일 만에 이제 쾌차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도 베트남에는 전통의학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이제 전통 한의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군 전통의학 병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베트남에서 나오는 약초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약초로 제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게릴라전을 해서 베트남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할지를 모르니까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초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군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이제 오픈이 다 되거든요. 약초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렇게 천연 약초로 만든 뭐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그런 게 뭐 순환기나 뭐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이제 간에 좋은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막 팔고 그 제법 호응이 좋아요. 저도 이제 잘 이용했었는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립침구병원도 있어요. 침술만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침술이 상당히 뛰어나죠. 그 위기 상황에서 서양 의학을 하면 막 그게 청직이 돼야 되고 아니면 요즘 뭐 MRI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맥 짚고 침으로 일단 급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고 급한 이제 문제들은 이렇게 약으로 처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의학도 이렇게 의학을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 중의학 수준이 뭐 양의 수준을 넘어서는 자부심도 그렇고 감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수술 이런 요법이 아닌 이상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베트남도 좀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점점 우리에게도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1945년이 되면 9월 2일이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호치민 주석 무덤인데요. 그 연꽃 모양을 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곳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낭독하고 죽고 나면 시신은 화장을 해서 북부, 중부, 남부에다가 뿌려달라, 없애버려달라. 그리고 조그마한 사당을 하나 지어서 정 사람들이 내가 그리우면 조그마한 사당을 섭섭하지 않게 하나만 지어서 그것만 해달라 했는데 이제 방부 처리가 되죠. 이 안에. 잠깐 쉴까요? 그렇게 해서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뭐 막 헌법도 이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부에서는 그랬죠. 근데 포츠담 회담이 열리잖아요. 1945년 7월 말 8월 초 포츠담 회담이 열리면서 우리 한국 문제, 베트남 문제 이게 논의가 되는데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죠. 한국 신탁 통치한다. 그리고 좀 있다가 총선거 실시해서 뭐 이렇게 독립한다. 그러면서 미군정과 뭐 소련이 들어오고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베트남은 우리는 38선이었는데 베트남은 16선이에요. 16도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1638인데 16도선 남쪽에는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이 진주를 해요. 그리고 북부에는 장제스의 밑에 있던 당시에는 밑에 있던 루한 윈난의 이제 군벌이었어요. 그 장제스 국민당군이 이제 북에선 들어오죠. 그 호치민이 보기에는 억울하긴 하겠지만 우리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너희들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됐어. 강제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진주를 막 하는 거예요. 남부는 영국군이 진주했지만 이미 프랑스군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짬짬이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넘겨줄게. 바로 그대로 영국군이 진주하자마자 바로 프랑스군이 다시 들어와요. 일본군은 나갔지만 북부에서는 장제스군이 들어왔는데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사회주의자였잖아요, 호치민이. 그러니까 장제스군은 이제 반공의 입장이어서 그 군벌들이 횡포를 많이 부리죠. 그 호치민 내각에서 그 군벌들의 사람들을 막 채용도 하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호치민을 붙잡고 공산당을 타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위협을 해요. 그리고
쭉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늘 이제 중국 북방의 침략은 늘 이제 괴로웠거든요. 베트남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미우냐고 하면 뭐 1번 미국, 2번 중국, 혹은 1번 중국, 2번 미국 하듯이. 이것 때문에 호치민은 다시 협상을 해야 됐어요.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느냐 하면 프랑스로 건너가요. 건너가서 협상을 하는데 북부에 있던 국민당군은 나가도록 프랑스 다시 베트남에 들어와도 오케이. 그런 협정을 맺어요. 큰 틀에서 보자면. 호치민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프랑스를 상대하기 훨씬 편했던 거예요. 중국은 국경에 접해 있고, 그리고 계속 괴롭혔거든요. 막 별로 이게 신사답지가 못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어쨌든 이미 한번 이제 경험을 했고, 또 충분히 이제 프랑스하고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베트남 국내에서는 호치민을 이제 매국노라고 막 이제 운동을 벌여요.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 한 넉 달 정도가 있었는데 그동안 막 이렇게 그 자신들 세력을 키우려고 다양한 세력들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막 운동하고 갔다 올 때 호치민은 그런 국내 정세를 보니까 그 호치민하고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거 돌아가면 완전히 우리가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호치민 주석만 편안하게 이제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올 때는 천천히 배를 타고 와요. 천천히 오면서 배에서 막 즐겨요. 그리고 광장에 이제 갔다 온 보고회를 하는데 막 호치민 타도하자 막 매국노 막 이렇게 써야죠. 호치민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산 건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렇게 살았다. 한 5분 정도의 연설에 호치민 만세 다 바뀌어요. 그 군중들이. 그런데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은 게 지켜지지 않아요. 프랑스가 계속 밀고 들어와요. 북으로. 드골이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드골이 꼭 이제 베트남을 다시 점령하고 싶거든요. 프랑스에게는 굉장히 돈이 되는 이익이 많이 나는 식민지였어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뭐 거의 없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겼어요. 북부에 있는 철광석, 석탄, 그리고 남부에는 어마어마한 쌀, 중부에 고무, 그 다음에 온갖 작물들. 자원이 많죠.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큰 전함을 갖고 있으니까 하이퐁항에다가 핑계를 대고 나중에 이제 미국도 통킹만 사건 조작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걸 통해서 막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베트남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한다 이러고 막 해서 빌미를 만들거든요. 프랑스가 원래 그랬어요. 한 6천 명이 죽어요, 민간인이. 그 도시에 폭격으로. 그러니까 호치민 주석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 항전 12월 달에 전국 항전을 선포해요. 모두 일어나라.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될 수 없다. 총이 없으니까 이제 칼이든 뭐든 무기가 될 걸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일어나는데 하노이 시위에서는 이제 막 그 화염병, 벽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프랑스군이 폭격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총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결국은 아까 던짜오로 다시 철수를 해요. 안정구로 다시 철수를 하고 하노이도 이제 사람들이 조용히 있도록 이제 하고 프랑스군이 들어오죠. 그때부터 다시 프랑스하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54년 5월 달까지 전쟁을 해요. 여기가 북부에 있는 그 디엔비엔푸라는 곳인데 분지예요, 분지. 커다란 분지예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하늘마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완전 밀림 속의 커다란 분지 안에 이런 밭이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온천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죠. 이곳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타이족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의 같은 족이에요. 윈난에서부터 밑으로 피신해서 이제 보트 피플로 내려온 사람들이죠. 노젓는 경기 하잖아요. 쭉 내려가서 태국까지 간 세력이 있고 옆으로 빠져서 이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곳곳으로 이렇게 번져가요. 이곳에다가 프랑스군이 기지를 건설을 해요. 비행기가 아니면 올 수가 없으니까. 논밭에다가 기지를 건설한다고요? 이 논밭을 있고 옆에다가 이제 이제 활주로하고 방공망, 그 다음에 49개던가 이 주변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는데 그 프랑스의 어떤 여성 신이나 뭐 베아트리체 뭐 이런 이름들을 다 붙여요. 그리고서 비행기를 타고 딱 이제 정찰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베트남군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으로. 근데 밀림을 통해서 오니까 잘 알지를 못했죠. 근데 이 산을 대포를 끌고 사람이 일일이 대포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러면서 이제 이동을 시켜요, 여기까지. 그 대포가 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미끄러지면 깔려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1954년 4월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베트남군이 포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던 거죠. 포를 끌고 밀림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이게 54년, 여기가 프랑스군 장군이, 드카스트리 장군이 있던 벙커예요. 이곳을 이제 점령을 하죠. 사실 어마어마한 베트남군이 죽죠. 희생은 훨씬 많아요. 무기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때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54년이잖아요. 1953년까지 중국이 한국전에서 쓰던 무기를 여기에 갖다 줬어요. 최신 무기였죠. 중국이 갖다 줬다. 중국이 갖다 줬죠. 혈맹이 여기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중국하고 연관해서 한국하고 베트남이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가 그 포들이랑 그런 무기가 있으니까 프랑스하고 이제 이렇게 전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디엠비엠프에 가면 이렇게 승전탑도 커다랗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디엠비엠프 전투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가 유일하게 식민 지배 세력을 전쟁을 통해서 내보낸 유일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의 어떤 상징이 된 거죠, 세계적으로. 그 대신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근데 아까 덩샤오핑도 중국, 베트남을 쳐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 후에 그 후에. 50년이니까 70년이고. 예.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진지들 그리고 이때 1954년에 프랑스의 무기 그다음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이 거의 지원을 했어요. 한 7, 80% 정도까지 미국 지원이 들어가요. 이 전쟁 비용에. 그러니까 대리전을 한 거죠. 미국이. 호치민이 그걸 알고서 미국과의 전쟁을 준비를 같이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미국하고. 아까 독립선언문 할 때 앞에가 1776년에 미국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독립선언문 제일 위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하고 적이 되기 싫다라는 거였는데 미국은 좀 무시하죠. 이렇게 아시아의 국가고. (1954년이) 되고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다시 되지만 또 서양에서 제네바 회담을 열죠. 베트남이 이렇게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제네바 회담을 열어서 아까는 16도선이었잖아요. 이제 17도선으로 나눠요. 17도선으로 나눠서 베트남을 분할한다. 그리고 한국 같은 어떤 당시 한국 같은 휴전 체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어요. 베트남에다가. 근데 베트남에서는 거부했죠. 그 미국이 재미를 본 거예요. 그쯤 하면 이제 마음과 쫑딱쫑딱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베트남은 단칼에 북베트남에서 거부를 해요. 우리는 싸운다. 베트남 무슨 그런데 이때 이제 17도선을 군사분계점으로 해서 지금 이게 17도선 군사분계점이에요. 지금 여기를 이제 DMZ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의 DMZ처럼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저쪽이 북쪽인데요. 이 다리가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경선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북에 있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 공화국이 남에 세워져요. 프랑스군이 바오다이 황제를 다시 데려다가 괴뢰 정권을 세웠지만 입헌군 주제처럼 해놓고 이제 조정을 하고 있었지만 ngoDin지엠이 미국 유학파거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정권을 탈취를 하죠. 바오다이로부터 정권을 해서 형식적인 어떤 선거를 통해서 제가 대통령이 돼요. 근데 대통령이 됐지만 시작부터가 이제 미국이 지원을 받은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남부 사람들에게도 아니 프랑스가 물러갔으니까 이제 우리 독립이 된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반프랑스 운동을 계속 전개를 했던 거고. 일단 반프랑스지만 반외세였잖아요. 근데 아주 미국의 친미 정권이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 중에 반외세를 외치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공화국은 점점점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보통 그 마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계속 반발을 하니까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 체제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고, 어딘지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에서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사는데 동생하고 동생의 재수, 요 셋이서 이렇게 거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해요. 북부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정치체제가 계속 테스트되고 있었고, 남부에서는 베트남 공화국과 그 주변에 있는 이렇게 반프랑스 운동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 그 카톨릭 세력을 주요 요직에 다 앉히고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해요. 첫 시간에, 둘째 시간인가? 첫째 시간에 강의할 때 베트남의 독특한 유교와 불교의 유입과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불교는 마을로 들어가서 인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던 종교였고, 유교는 지배자의 종교 혹은 사상으로 들어와서 그 구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불교는 굉장히 친숙한 종교인 거예요. 마을마다 또 이렇게 조그맣게 사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그 분신을 하고, 틱광득 승려가 분신을 하고, 그게 서방의 이제 뉴스, 불에 타는 모습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그 수용소를 교화소라고 해서 교화소를 짓는데 거기다가 막 교화를 해요.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더구나 마을을 그냥 두면 자꾸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몰래 와서 교육을 하거나 뭘 해서 이제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튼 베트남 공화국, 남부 베트남의 편이 아닌 거예요,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수용소를 지어서 교화소라고 해서 그 마을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더 불만이 생기죠. 자기들이 살던 곳을 마음대로 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삼중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강제노역을 시키고. 지금 이 모습은 호치민 루트예요. 50년대 후반 60년대가 되면 북부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입장은 뭐였냐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평화적으로만 해결하자라는 입장이었고, 소련도 이제 그걸 지지를 했고. 근데 남부의 사람들이 스스로 계속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기를 일으키는데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마을에 가서 이제 공산당이 협력했어요.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총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남부의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지원해달라고.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호치민 루트죠. 이 길을 통해서 무기와 물자와 이런 것들이 내려가요. 이게 베트남 공화국 대통령궁을 밀고 들어갔던 탱크예요. 4월 30일. 네. 베트남에서는 남부 해방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4월 30일, 5월 1일 노동절 같이 묶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어요. 그러니까 설날 빼고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때가. 탈출하던 그 헬기들이 있는 대통령궁의 옥상인데, 이 두 곳은 폭탄이 떨어졌던 곳이에요. 이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들은
베트남 공화국 소속 공군이었어요. 너무 독재를 심하게 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른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그 게릴라전이 펼쳐지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게릴라 부대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밀림이 아니라 이렇게 그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이렇게 찌퍽찌퍽한 그곳에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작전을 펼치던 특공대죠. 미군이 그 배를 통해서 수송하거나 이동하는데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스스로 이렇게 물 만들고 그 짠물이니까 이제 민물 끓여가지고 만들어내고 악어 잡아서 먹고 이러는 존재. 아까 분신한 승려 그 탑이에요. 지금 사이곤에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사이곤 밑에 가면 호치민 주석이 1969년 9월 2일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러자마자 남부에 있는 짜빈이라는 곳에 사당이 만들어져요. 몰래. 아주 당연히 몰래죠.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 있고 저게 어떻게 보면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런 마을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오늘 제사가 있다라고 해놓고 호치민 영정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민심이 이제 다 그쪽에 기운 거죠.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건너뛰고요. 꼰다오라는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승려가 분신을 하니까 외신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모딘지엠의 동생의 이제 부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다시 바베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난 언제든지 휘발유를 대줄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죠. 적으로부터도. 필리핀 그 여자 아니야? 그 필리핀 그 독재자 부인. 아니 이제 이건 베트남이니까. 꼰다오라는 섬이에요. 섬인데 프랑스가 이제 이곳을 남부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커다란 섬인데, 이 섬을 이제 자신들이 장악을 하고 이 섬에다가 뭔가 이렇게 기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가 강제 수용소를 만드는데, 비행기로 그 육지하고는 한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어서 이 섬에 들어오면 어디 나갈 수가 없죠. 여기다가 수용소를 만들어서 한 20만 명 정도를 수용을 해요. 프랑스에서부터 1862년인가 그때부터 1975년 미군까지. 미군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는데 베트남 공화국에서 운영을 했죠. 이게 그 섬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부두예요. 914부두, 914부두인데
이 부두를 건설하면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노동을 시켰으니까 914명이 죽었어요. 이거. 그래서 914부두라고 해요. 이 섬에서 유명한 인물, 조그만 여성, 모티사우라는 여성인데 19살 때 이곳으로 끌려와서 처형당하죠. 이미 14살, 10대 초부터 계속 그 독립투쟁을 벌여 프랑스로부터, 이건 아직 미국이 아닌 프랑스로부터 독립투쟁을 계속 벌이고 무장투쟁을 하고 연락병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수류탄 투척도 하고 붙잡혀서 이제 사형을 선고를 받고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너무 어린 소녀를 사형한다고 이 섬으로 가둔다고 수용소로 보냈지만 사실은 이제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처형을 하죠. 이 소녀가 오니까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서 이 소녀에게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다음날 처형당할 게 뻔한데, 이렇게 용기도 좀 푹 뜯어주고, 같이 수용된 그런 사람들끼리 처형당할 때 혹은 이제 회유에 뭔가 해가지고 이 소녀가 마음이 약해져서 프랑스 만세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걱정스러웠나 보죠. 근데 이 소녀는 난 이제까지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요. 그 슬픈 노래에서부터 이제 군가까지. 그 다음날 아침 4시에 옮겨지고 7시에 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이 모티사우의 묘비를 만들어요. 시멘트를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뭉쳐서 이름하고 시신을 그냥 이렇게 버리듯이 해버리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면 또 깨부시죠. 깨부시면 또 만들고 계속해요. 처형은 누가 시켰어요? 베트남? 프랑스. 프랑스. 예. 여기가 지금 프랑스 경찰서 자리예요. 그 섬 안에 있는. 이 수용소 앞쪽에 보면 해변이 이렇게 아까 9.14 부두 옆에 해변이 쭉 있는데 죽으면 그냥 가서 버리는 거예요. 해변가에. 모래 대강 파서 이렇게 하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발굴을 다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도 발굴한 그 유해를 여기다가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서 이 묘지 안에 있는 가장 유명한 무덤이 모티사우라는 아까 여성의 무덤. 이 앞에 보면 비석이 2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멘트로 만들었고 부서진 흔적이 있는. 요 옆에는 이제 나중에 대리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이렇게 무덤들이 하나씩 있어요. 수천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름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런 바닷가 여기가 지금 그냥 모래밭인데 여기서 일부 유해를 거기로 이제 옮겨와서 이름 없는 무덤들을 만들었지만 지금도 그냥 여기 묻혀 있는 상태로 이런 곳이었죠.
제일 악랄했던 게 이거예요. 이 밑에 요만큼한 방이 있어요. 두세 명 이렇게 감옥 가둬놓고 위에서 대나무로 막 찔러요. 그리고 생석회를 부으면 눈이 멀어요. 그것도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들하고 미국 나중에 베트남 공화국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서 하죠. 이게 라이프지에다가 고발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베트남 공화국에 대한 이 운영 지원을 끊어버리죠.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거는 뭐 떠이닝 성에 있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베트남 남부 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75년 4월 30일이 되면 베트남 공화국이 무너지고 남부 임시혁명정부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하고 베트남 공화국하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요. 그 사회주의 공화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1975년이 됐지만 아까 화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북부는 철저히 파괴돼서 기관 시설들이 파괴됐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국제적으로도 프랑스하고 미국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금수저치를 시키죠, 미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돼요. 고립된 상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여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당연히 좀 안 맞죠. 베트남은 왕도 마을에 오면 마을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곳이 있는데 강력한 위의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딱 장악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사회주의 마냐면 어떤 주의라도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남부 베트남에서 베트남 남부 쪽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베트남 공화국 내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물론 미국이 강력한 경제 원조 때문에 그 경제가 돌아갔지만 경제가 끊기니까 모든 게 이제 올스톱이 되죠. 그래도 쌀이 1년에 3번 나니까 그렇게 해서 75년에 됐지만 이제 사회주의공화국이 되고 그거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막막한 상황이 됐어요. 더 큰 문제가 배급 경제를 하니까 배급 경제는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해서 이제 배급표를 주고 가서 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쌀부터가 시장 가격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국가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왜 국가가 이렇게 싸게 우리가 예전에 생산하는 게 100원이었으면 왜 50원에 이거 수매를 해가냐고. 우리 쌀 안 팔아. 강제로 팔라고 이제 하니까 재배 안 해. 재배하더라도 설렁설렁해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급감하고 도시의 사람들은 굶게 생긴 거예요, 이제. 우선 다른 것보다는 쌀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이머이라는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도이머이라는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그 정책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크메르 르주군이 혼란스러운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침략을 해와요. 침략을 해서 학살을 하죠. 한 마을을. 지금도 뭐 캄보디아와 태국 막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늘 그랬어요. 이쪽은. 베트남이 강성할 때는 괜찮다가 조금 약해지면 태국, 캄보디아 계속 이제 영토나 이런 영향력을 확장하느라고 베트남 남부엔 사실 그 크메르족이 많이 살아요. 캄보디아 강을 따라서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 바축 마을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의 묘지예요. 연꽃 모양인데 연꽃을 거꾸로 엎어놓은 그래서 상실 뭐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한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겠지요? 한 3천여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여기는 한 1,600여 명 정도만 수습이 되고 나머지는 크메르족 한 12일 정도 학살을 하는데 뒷산에 동굴에 가서 숨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동굴 입구를 막고 그냥 식탄 터뜨려버리고 이러니까 유골 수습이 안 돼. 예? 킬링필드하고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이죠, 여기는. 그렇지만 크메르족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킬링필드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당 샤오팽이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뒤에서 베트남을 이렇게 감시하도록. 거기에는 중소 분쟁도 끼어 있어요. 베트남은 중국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처럼 분단이 돼야 중국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고 분단시킵시다. 이 입장이었어요. 베트남이 분노했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캄보디아를 다 지원해서 뒤에서 베트남 이렇게 폴포트 이게 남부 화교들이 모여 살던 큰 시장이었어요. 지금도. 아까 우리가 가려고 했던 랑서는 바축 마을에 크메르르주군이 들어오니까 베트남 정예군을 캄보디아로 보내요. 그리고 폴포트 정권을 무너뜨리죠. 크메르르주를 이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중국은 분노하죠. 화교도 내쫓았지. 자기들이 지원하는 크메르르주군도 공격해서 없애버렸지. 미국은 중국하고 같이 무언가를 해 나갈 때니까 미국은 베트남이 침략한 것 정도로 축소해요. 여론은.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략했다. 이것만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더욱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유엔에서 그 문제를 다루니까 유엔 대표부도 크메르르주군에서 파견된 대사였으니까 당연히 베트남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베트남은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에서 도이머이를 하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이게 베트남 부녀상이에요, 이게 박물관에는. 오른손으로는 모든 권한을 누르고 이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쌀이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쌀을 그렇게 팔 생각이 없는 거니까 특히 남부에서 지금은 호치민시가 된 곳에서 굶어 죽게 되죠. 거의 직전까지. 호치민시를 이끌던 보반키엣이라는 인물이 우리 호치민시 사람이 먹을 양식이 3일치, 4일치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쌀을 안 팔아. 그때 이 여성이 등장을 해요. 이 여성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서 쌀을 수매해 오겠소. 근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냐면 이미 이제 그 남부에서 마을들끼리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던 반프랑스, 반미 투쟁을 하던 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성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어요. 마을에. 신뢰가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하겠소 이러니까 보반키엣 그 호치민시 지금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이 어쩔 수가 없다. 중앙의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니까 배급 경제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이 여성이 돈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쌀을 수매해 오기 시작해요. 밀수 조직처럼 수매하는데 상당히 담대하게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서 호치민시 식량유통공사를 맡아서 사장을 해요. 쌀 가공품을 막 만들어서 이제 배가 고프지 않도록. 그런데 여전히 불법이었죠.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이 밑에 사람들의 하고 같이 이 지도자들이 같이 중앙의 불법에 맞서면서 무언가 일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죠. 베트남도 도이머이가 이른바 개혁 개방이거든요. 이 점이 달라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는 위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키고 싶어요. 개혁 개방 할 수도 없고 누가 이제 돈 빌려주지도 않고 국제적으로. 결국은 이 인물이 모든 식량 문제를 해결해요. 남부에서. 네. 얼굴 형태가 베트남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크메르 같은 까무잡잡한 얼굴을. 이런. 그런데 이때에 쌀 대리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성 조직들이었어요. 마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축해 놓은 그 루트를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호치민시에서 쌀을 가지고 장난치는 중간 조직들이 다 사라지고 직접 이제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중간에 이동하는데 쌀을 빼돌리잖아요. 그것도 해결을 해요. 베트남에서 뭐라고 하냐면 간이 큰 여성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여성은 여성 장군이에요. 그 우리로 따지면 준장 별 하나. 남부에서 미국하고 연관된 베트남 공화국하고 거기에 이제 탄압에 맞서서 남부의 수많은 그 마을들을 해방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에요. 여성이지만 장군의 호칭을 받는 실제 이제 전투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 인물이
동커이 운동을 벌이는데 그때 등장한 게 긴머리 부대, 긴머리 부대라는 여성 부대죠. 그런 별칭이 붙어요. 여성들이 훌륭해요. 제가 베트남에서 마을 여성 이거를 늘 이제 주의 깊게 키워드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여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은 남부에서 아무튼 그래서 60년대 이미 수백 개의 마을을 이제 다 베트남 공화국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요. 자치인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곤시, 그러니까 호치민시 안에서만 베트남 공화국이 유지가 됐고 외부에서는 거의 마을 전체가 이제 다 자치 조직으로 인민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북부 베트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여성이 그걸 하고 나서 호치민을 만나러 북부로 가요. 가서 무기를 요구해요. 무기를. 그 무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내려와요. 우리는 아까 호치민 루트 그 길을 밀림 속으로 막 가는 길을 봤잖아요. 이 여성은 해상 호치민 루트를 만들어요. 처음으로. 그 해상 호치민 루트가 훨씬 커요. 당연히. 배로 훨씬 많은 것들을 운송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해상 호치민 루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그 상상을 좀 초월해요. 중국 밑으로까지 이렇게 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태국으로 돌아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해적이 없었어요? 해적이 없었어? 해적 정도는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한 게 만만치 않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노력이 합쳐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서 도이마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북부 마을에서도 불법으로 남는 잉여물을 팔 수 있게 막 하면서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만들어요. 1986년이 되면 공식적으로 도이모이가 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기득권 세력이 많았어요.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 슬슬 이제 내려놓는 거니까 통제도 안 되고. 근데 그것에 맞선 사람들이 이룬 게 도이모이였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막 부정부패가 생기고 이러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공산당 당석이 베트남은 중국하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넷으로. 당석이 국가 대통령, 그러니까 대외적인 대표인 대통령. 여기는 외교 쪽에 일을 관여해요. 그 다음에 국내 일을 하는 수상, 총리. 이건 행정부죠.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요 넷이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은 호치민이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베트남밖에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 중에는 없죠. 사회주의 국가는 당서기가 이제 모든 걸 아니면 당서기 겸 군사위원장 겸 국방위원 뭐 이런 식의 권력을 자기가 하나로 딱 하잖아요.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호치민이 저런 시스템. 잘한 거죠. 단점도 있죠. 단점. 무슨 정책을 실시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그리고 좀 느리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 협의를 막 해야 되니까. 명령하면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강하게
당석이이자 총리를 겸직을 했을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뭘래냐 하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부정부패를 이제 가차없이 개인 기업 애들까지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이제 복지부동하고 일도 안 일어나고 막 계속 고발이 되고 그게 그 흐름이 끝난 게 올해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올해가 해방 80주년 되면서 새롭게 뭔가 베트남이 해보자 라는 지금 입장. 그 이전까지는 사회주의를 가지고 도이모이를 이렇게 막 실험을 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치민 사상이란 걸 가지고 베트남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해 나가자라는 그런 국가의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고 느낀 게 그랬어요. 베트남이 사상도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사상 연구에 대한 것도. 그 사상도 이제 호치민 사상이라는 걸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름 지어지진 않는데요. 그 호치민 이를테면 마르크스 레닌 주의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호치민이나 베트남에서는 어떤 주의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마르크스 주의는 그냥 주의 거기 주의고 그것만으로 이렇게 딱 원칙을 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유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호치민이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4개월 동안 자신 대신 국가를 이끌어 가라고 했던 후잉투캉이라는 사람에게 써준 글이 이 불변 응만변이에요. 불변하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라. 근데 그게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어떤 원칙은 세우고 방법에서는 막 이렇게 변화 그때그때 이제 할 수 있도록. 근데 베트남이 상당히 유연하죠. 대나무처럼. 상당히 유연해서 호치민 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주의라는 개념을 거의 이제 호치민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지만 뭐 논문 같은 걸 보면 소련의 어떤 레닌의 이론 이것에 대해서 막 각주를 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잘 없어요. 마오쩌둥의 어떤 것 그런 것도 잘 없어요. 그냥 베트남의 어떤 것 이것들만 주로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논문이 돼 있으니까 외부에서 읽으면 너무 허술한데 뭔가 이제 이론적인 치밀함이 없는데 이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상이 여전히. 좀 시간이 지나네요. 이걸로 이야기는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이런 건 없으시겠죠? 저 의상은 어떤 거예요? 예? 여기는 스님들이에요. 예, 스님들. 이렇게 좀 급이 높은 스님들은 금색 이런 걸 입고 약간 밑에 수행하는 갈색으로. 여기는 베트남 불교의 성지에 만들어진 중림 선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불교에 그곳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불교 학술회의에 갔는데 여기를 가서 인사를 다들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